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자, 오늘은 먼저 축농증과 상악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농증과 관련된 구조물이 상악동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상악동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데 상악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상악동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상악, 그러니까 위턱 뼈에 있는 동, 빈 공간을 말합니다. 네. 얼굴에서 광대뼈 있는 곳 안쪽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뼈로 이루어져도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얼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겠죠? 실제 얼굴에는요, 상악동 말고도 뼈 안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눈썹 근처에는요, 전두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고요. 네. 코뼈 안쪽에는 사골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눈 안쪽 깊은 곳에도 저평동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의 네. 빈 공간이 있고요. 뼈는 되도록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게 다 빈 공간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상악동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니 뼈로 돼 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뼈로 차 있으면 얼굴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얼굴뼈 안쪽에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너무 무거워져서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빈 공간이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로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경우는요, 새 머리 중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날아다녀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머리 무게를 줄이는 역할이 있는 머릿속 빈 공간은요, 이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가온, 가습시키거나 비강내 압력 조절을 돕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낼 때 음성을 공명시키는 일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네, 얼굴 속 여러 군데 빈 공간이 있고 이런 빈 공간이 여러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악동이라는 게 임플란트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 상악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상악동이 광대뼈 안쪽에 있는 큰 빈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위쪽 큰 어금니가 상악동과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위 어금니니까 뿌리는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머리는 아래를 보고 있겠죠. 위 큰 어금니의 뿌리의 끝, 이 부분이 광대뼈 안쪽에 있는 상악동의 아래 바닥과 거의 닿아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상악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네. 어떨 땐 뿌리 끝이 상악동 바닥 아래 바닥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코 안쪽으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상악동을 바라보면 이 바닥에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축농증은 위 네. 어금니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축농증을 다른 말로 하면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을 상악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상악동에 염증이 생긴 것이죠. 네. 보통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게 감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치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축농증 하면은 이비인후과를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뭐 네네. 코가 막힌다거나 누런 콧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통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치과 관련이 있다면 치과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치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축농증 증상이 나타나서 그럼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가겠죠. 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는요. 간혹 가다가 치과 쪽 문제로 보인다면서 치과로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제가 위 큰 어금니 뿌리 끝이 상악동의 아래 바닥과 거의 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충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신경까지 염증이 생겼고요. 그 염증이 뿌리를 타고 뿌리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연히 상악동 아래 바닥도 염증 자극을 받을 것이고요. 그럼 상악동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부으면서 본격적인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죠. 치과 쪽 문제로 생기는 축농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치아에 생긴 충치 때문에 축농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치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충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잇몸 질환입니다. 충치 때문에 축농증이 생길 수 있고요. 잇몸 질환 때문에도 축농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잇몸 질환은 치아에 생긴 치트나 치석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잇몸 질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치아 주변 잇몸이 약간 붉게 변하고 입술질할 때 피가 나는 정도죠. 네. 그런데 잇몸 질환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치아가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게 잇몸 염증이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를 녹이고요. 녹은 뼈 주변으로 치태와 치석은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염증 때문에 뼈가 녹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요. 네. 결국 뿌리 끝까지 염증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위 어금니 뿌리 끝은 상악동 아래 바닥과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에 잇몸 염증이 상악동 바닥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축농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충치나 잇몸 질환 때문에 축농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치아 네. 관리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충치가 심하거나 잇몸 네. 질환이 심해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라면 그 상태에서 축농증까지 발생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질문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원인이 되는 치아를 발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발치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축농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농증이 한번 발생이 되잖아요. 네. 이제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회복이 더딘 경우엔 그 시간,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네. 간혹 발치와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축농증이라는 게 한번 발생을 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축농증을 미리 예방하는 거, 뭐니 해도 미리 검진 받고 치과 치료 잘 받는 거,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제 간혹 위쪽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오는 분들한테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쵸. 갸우뚱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축농증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 정도로 심한 줄 몰랐다고 하시죠. 당연히. 충치 때문에 신경이 염증이 생긴 경우나 잇몸 질환 때문에 뿌리 끝까지 염증이 이제 퍼졌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급성과 만성 이게 있는데 네. 급성은 자각할 수 있는 통증이 있을 때 급성이고요. 만성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게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게 본인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더라도요. 가장 좋은 건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는 것이겠죠. 네, 통증이 없다고 방치했다가 이제 검진해서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늦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 때문에 축농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